이제 주로 현실 정치의 국제 정치의 어떤 동학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에 의해서 어떻게 이 현재 평화구도 내지는 뭐 대화 분위기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예상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의 노동당의 대응이랄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가 이런 측면에서 발제를 해봤는데요. 토론문을 작성했는데요. 첫 번째 이제 의문은 2018년에 이 대화 국면이 북한의 경제 핵무력 병진 노선의 승리인가라는 이제 물음으로 시작하는데요. 이제 2018년 북의 평화공세를 보면 일단은 2017년 11월 29일 날 국가핵무력 완성을 하고 난 이후에 쭉 진행되는 상황을 최근까지 그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3차 방북까지 이렇게 쭉 시간상 열거를 해놨는데요. 국가핵무력 완성 이제 방금 그 토론 들으면서 느낀 게 미국이 사실은 남북 문제에 대해서 좀 무지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전쟁이라고 해서 동북아와 중동에서 양쪽에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느냐가 이제 미국 전략가들의 늘 고민이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주로 중동에 치중하느라고 사실 한반 문제에 치중 못하다가 갑자기 이제 평화구도가 조성되면 벼락 공부하듯이 그렇게 대응한 측면이 있는데 이 마지막 미사일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핵무력 완성이 됐다고 선언하는 걸 보고 남쪽에 그동안에 김대중 정부 이래에 남북 문제에 개입했던 전문가들이 이거는 대화하자는 시도다라고 해석하고 그렇게 추진했고 그게 역시 맞았고 미국에서는 이제 긴가민가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것처럼 이게 과연 이 동력이 현재의 대화 국면이 북의 경제 핵무력 병진 노선의 승리인가라고 봤을 때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진 그동안의 그 남북 관계에 있어서 좀 더 다른 특징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전과 달리 남쪽에서는 북미 양자의 담판에 의해서 대화를 통해서 이 핵 문제 해결하는 것에서 용인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남쪽에서도 우리도 당사자다라고 얘기하면서 실제로는 딴지를 거는 형식으로 남북 핵 문제가 이렇게 대화가 이루어져 왔는데 그렇지 않았고 남쪽에서도 평화협정의 대상자로서 북쪽은요. 그러니까 이 평화협정 문제는 남쪽을 보고 너희는 정전협정의 대상도 아닌데 왜 끼려고 그러냐 이러면서 남쪽을 취급을 안 해주려고 했죠. 그런데 이번에는 인정하고 있죠. 평화협정의 당사자로서. 그러니까 이와 같이 남북이 서로의 주장, 그동안에 고집했던 주장에서 유연하게 변했다는 점, 그리고 이게 가능했던 게 아마도 촛불투쟁에 의해서 정권 교체가 됐던 이런 측면도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싱가포르 정상회담의 특징을 이렇게 쭉 열거한 이유는 결국은 이제 트럼프의 요인이 굉장히 강했다는 점을 말하고 싶었는데 결국은 이 북미 양자 담판에 의해서 하려고 했던 것도 사실은 미국 역시 북한과 양자가 마주 앉아서 해결하려고 했던 적이 없습니다. 않더라도 육자를 옆에 끼워서 같이 육자 속에서 하려고 해왔는데 그런 것들이 더군다나 국가 정상에 의해서 또 양국의 북미 정상이 톱다운 방식으로 한 것도 처음이죠. 그러니까 북미 대화가 굉장히 독특하다는 점이죠. 그리고 일괄 타결이 돼서 순차적으로 신뢰를 쌓고 차곡차곡 3단계 내지는 4단계를 통해서 대화를 추진했던 것에 비해서 일괄 타결 방식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이 상당한 그동안의 북미 대화와 볼 수 없는 특징인데 이게 역시 트럼프 요인에 의해서 가능했다는 점. 그리고 중국의 요인도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중국이
현실 정치에 있어서 자기들의 세력 평창에서 가장 민감하게 현재 전략 단계에서 미국에 대항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동북아에서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가장 신경을 쓴 게 일본입니다. 일본의 핵무장인데 북한에서 핵무장을 인정하면 이게 완전히 깨집니다. 그래서 중국으로서는 일본 핵무장을 긴장하지 않을 수 없고 이것 때문에 아마도 북에 대해서 유엔 제재에 동참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 가지 요인이 겹쳐서 이런 현재의 대화 국면이 열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현재 이제 그러면 북미 정상회담 이후의 결과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지지부진한 상태고 현재 알려진 바로는 북의 미사일 핵 프로그램 신고와 종전선언을 두고 힘겨루기 하고 있다고 하는데 알려진 건 그렇지만 또 다른 게 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다음에 북미 핵공방의 배경에 대해서 이제 저 나름의 이것에 대해서 이 의문이 이제 앞에 있는 핵 경제 특히 이제 핵 무력을 개발한 이 노선과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실제로는 제가 보기에는 북에서 핵을 개발했던 거는 90년대 초에 동서농전이 해체되면서 북의 고립감이 굉장히 심화됐다는 점. 그래서 이 고립을 탈피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평화무대에 올라타기도 했지만 실패했고 그래서 이제 나름 체제 안전보장 수단을 강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는 점 하나.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남북의 경제력 격차가 점점 80년대 초부터 역전되기 시작해서 점점 벌어지면서 재래식 핵무기를 남한에 비해서 엄청나게 열세에 처합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한 방에 극복할 수 있는 일이 결국은 핵의 비대칭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재래식 전력의 열세를 극복하는 방식이 또 핵 개발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고 결국은 제 말은 반드시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하나만으로 북의 핵 개발을 설명하기는 북의 주장은 그렇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안현상 군도 얘기했지만 북이 요구하는 그러면 체제 안전 보장이라는 게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정치적 보장으로는 이건 뭐 제 주장인데요. 정치적 보장으로는 점점 내지는 불가침 상황 이런 것이라고 보고 군사적으로는 군축이죠. 한미 양쪽을 다 포함해서 북한과의 군사력 균형이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는 제재를 해제해서 통상을 풀고 그 다음에 수교를 하는 것. 이것까지 하면 이제 굉장히 큰 내용을 요구하는 셈이죠. 미국을 향해서 한국이 비핵화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들이 이걸 제가 보기에는 이제 현재 북미 대화가 교착되고 있는 것도 사실은 밑에 보면 협상 목록이라고 해서 김동욱 교수라든가 한겨레 김지선 논설위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름 발표한 것들을 보면 이런 전체적인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단계적인 협상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도 아마 교착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이 지금 물밑에서 논의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작성해 보는데요. 앞으로 북미 대화가 이루어질 때 이런 표를 보고 한번 관전을 하시면 예측이 어느 정도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3번에 22페이지 보면 경제핵무력 경제노동협회 얘기와 북한의 지금 이렇게 핵개발을 추진하다가 갑자기 사실은 말이야 어쨌든 본인들의 표현으로는 경제핵무력 경제노동이 승리를 거둬서 이제 필요가 없어서 경제 발전을 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경제핵무력 경제노선을 포기하고 경제건설 하나로 집중하는 그런 전략을 택한 거죠. 올해 상반기에 노동당 전원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했죠. 그리고 23페이지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면은 그러면 경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북은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경제적 여건상 내지는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변화를 충분히 대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 건설 집중하는 곳인데 그러면 어떤 방식의 경제 건설을 하려고 하는 것일까라고 봤을 때 결국은 현실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중국식 내지는 베트남식 뭐 이런 방식 내지는 그 변종 뭐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 그게 과연 남한과의 관계 속에서 과연 스스로가 체제 안전을 과연 확신을 가지고 이런 것을 하는 것일까? 문제는 현재 경제 여건상 또다시 김정일 시대에는 시장을 도입했다가 폐기하기를 반복을 했는데 지금 김정은 시대에는 그러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한 정도 시장화가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했다기보다는 시장화를 되돌릴 수 없는 수준이라기보다는 또 다른 측면의 자신감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 어떤 거냐면은 이 중국식 내지는 베트남식의 시장화의 길을 가더라도 체제 안전에 대한 자신감은 어떤 거냐면 인민에 대한 장악력이 저런 중국보다 훨씬 능가한다는 겁니다. 중국에서도 체제 개방할 때 나름 논쟁이 있었다고 하는데 나름 자신을 가졌던 근거가 자신들이 공산당이 인민에 대한 지배력이 서로에 비해서 굉장히 크다라고 판단했고 그렇게 된 건 물론 2차 대전 때 소련의 러시아 혁명 과정에서 선진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이 수출되죠. 그런 것과 달리 중국은 그러지 않았고 그런 측면에서 중국보다 훨씬 인민에 대한 지배력이 강한 북한에서는 체제 안전에 대한 자신감을 어느 정도 가지고 현재 대화 국면에 나서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은 이제 남한과의 관계 속에서 그러면은 통일을 어떻게 볼까? 제가 보기에는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자신이 주도하지 않는 통일은 원하지 않을 겁니다. 당분간 평화 공존을 통해서 자신의 체제 안전, 그러니까 우리식 뭐 사회주의 내지는 뭐 조선 특색의 사회주의 뭐 이런 방식의 용어를 동원해서 해방 이후의 토지개혁처럼 진보적인 정책을 통해서 남한과의 체제 경쟁을 통해서 나름대로 통일을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때까지는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렇다면 이런 관계가 만약에 현재의 이런 관계가 잘 흘러가서 정말 이렇게 진행된다면 동북아에 있어서 굉장한 질서적 폐기가 되는 거죠. 제가 여기서 이제 북방삼각과 남방삼각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이 냉전 시대의 북중러와 한미일 이 북방삼각과 남방삼각이 대립되는 이런 구도에서 북은 1990년대 이후에 이제 홀로 남방삼각은 남아있는 상태에서 홀로 고립된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남방삼각도 해체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그럴 여지는 판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미국과 일본의 관계는 견고하게 유지될 수 있겠지만 남북이 평화 공조를 하게 된다면 과연 한미동맹은 전쟁을 상정하고 있는 한미동맹은 유지될 수 있을까? 그리고 주한미군 유지될 수 있을까? 라는 게 장기적으로 의문에 엄착할 것이고 북에서 주한미군을 동북아 미 중 간의 균형자로 용인한다 하더라도 어쨌거나 논쟁은 될 것이고 주한미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보다는 중국이 훨씬 더 큰 이해의 관계를 가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랬을 때 이제 이 통일운동을 현재 우리가 그동안 사실은 좌파들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내지는 동북아 문제에 대해서 통일운동에 대해 바뀌어놓고 사실은 방기한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오늘의 토론도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통일운동에 대한 안티테제를 보고서 지금 평화운동을 얘기하고 있는 거냐 라고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현재의 추동된 대화 국면이 일종의 이제 정치 지도자들에 의한 지배자들에 의한 국면이라고 했을 때 이 국면을 실제로 자기들 마음대로 후퇴하지 않을 수 있을 정도의 국면을 조성하기 위한 평화운동이 우리 내부에 있었다면 훨씬 지금 대화 분위기는 달라졌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평화운동 세력이 강했을 때 남북이 대화 이후에 양쪽의 체제에 있어서도 훨씬 더 건강하게 흘러갈 수 있는 그런 대비를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단순히 통일이라는 이슈에 머무르는 게 아니고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평화운동가 그리고 남북이라는 한반도에 갇히지 않는 동북아 평화까지 볼 수 있는 그리고 평화체제까지 우리가 시야에 담을 수 있는 그런 평화운동이 통일운동이라는 민족주의적인 협소한 시야에 갇히지 않고 우리가 운동을 진행해야 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통일운동의 한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게 있어서 통일운동이 실제로 민족주의 혈통에 기반을 한 민족 개념에 기반한 해방 이후에 굉장히 오래된 프로젝트에 대한 미련이다 라고 과감하게 말씀드리고 싶고 현재 민중의 입장에서는 당장 전쟁이 없는 평화 상태가 더 소중한 것이지 민족의 통일 내지는 통일을 이룩한 이후에 강성대국을 통해서 세계만방에 한민족의 우수성을 떨치는 그런 것들은 우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현재 당장 급한 건 통일이 아니고 평화운동을 통해서 서로 남북의 체제가 서로 근접했을 때 북은 이 저체주의 체제를 바꾸고 남쪽은 사회주의를 좀 더 강화시켜서 남북이 가까워졌을 때 그래야 진짜 진정한 통일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 우리가 필요한 것은 평화운동이다. 반의 평화운동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27페이지에 반의 평화운동의 새로운 지평 보면 민주노총과 탄핵운동에서 새로운 흐름이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그동안 통일위원회를 통해서 그동안에 북으로 추종하는 통일운동을 사업에 계속적으로 배치하고 이것을 통해서 민족주의 운동에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내부 단합을 도모하는 이런 계기로 활용을 했는데 최근에 보면 평화운동, 반의 평화운동으로 방향을 잡고 운동을 하고 하는 흐름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공수노조 같은 경우는 통일위원회를 반의 평화위원회로 바꿔서 조합원 교육도 수행하고 있고 이렇거든요. 그리고 탄핵운동에 있어서도 작년에 공론화 이후에 새로운 움직임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그동안에는 이제 원래 우리 한반도의 반핵운동은 반전 반핵의 기치를 명확하게 하고 있었는데 후쿠시마 때 대중성을 이유로 해서 사실은 애매한 반핵이라는 것을 명확하지 않은 탄핵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운동을 해왔었는데 공론화 이후에 문재인 정부 협조적인 시민사회단체나 또는 정의당, 녹색당 일부에서 대한에너지 운동 쪽으로 중심을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반발 내지는 제대로 된 이상 정립을 하자라는 측면에서 반핵 평화운동으로 방향성을 명확히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흐름들이 있고 최근에 전국적으로 전국 투어를 통해서 토론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문재인 정부 핵추진 잠수함에도 반대를 하지 못하는 남한의 반핵운동 진영의 분화가 시작됐다고 볼 수 있고 노동당에서도 평화운동이 단순한
통일운동의 안티테제가 아니라 반핵 평화운동으로 우리가 정확하게 방향성을 잡고 노동당에서도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당에서도 이런 방향성을 명확히 하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우리 의제 모임에서도 반핵 평화운동을 목표로 한 의제 모임이 좀 당에서도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나 이런 제안을 드리고 또 제가 29페이지 맨 위에 보면 노동정치연대라고 표현했는데 노동자 정치행동 의제 모임 그걸 잘못 쓴 겁니다. 노동자 정치행동에서도 유진홍청의 정책대의연대 내지는 해마다 사업계획 속에서 통일위원회를 통한 통일운동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현재 시급한 것은 안전평화운동이라는 것을 통해서 대중들에게 반핵 평화운동의 중요성을 알리는 그런 계기로 삼는 이런 구체적인 활동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